고3 혁명 손주은. 얘들아, 합격은 문제도 아니야. 먼저 너희 자신을 감동시켜봐. 뜨거운 가슴으로 공부하면 한 달 만에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손주은은 어떻게 손사탐이 되었나? 재수생 생활이 막바지로 들어선 무렵이었다. 교회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 재수학원의 같은 반 여학생을 초대했다가 그녀와의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되었다. 1월 17일에 본고사를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본고사 시험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버렸다. 자기 통제력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본고사를 앞둔 사람이 여학생과 매일 만나기로 약속하진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본고사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계란형 얼굴에 늘씬한 몸에 타이트한 청바지가 묘하게 섹시한 느낌을 주었지만 안경을 쓴 무심한 얼굴에서는 지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던 그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1981년 3월 3일) 나의 입학식 날 그녀가 입학식장에 나타났다. 그러나 꽃을 들고 나타난 그녀가 나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1979년 12월 24일부터 1981년 3월 3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났던 그녀가 아니었던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에 대한 나의 사랑은 거의 종교적인 맹신에 가까웠다.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떠나버렸고 삼수식이나 해서 들어간 인문대는 그다지 원하던 계열도 아니었다. 대학이랍시고 다녀보니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 연일 데모만 계속되었다. 암울한 나날 속에서 어떻게든 떠난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그녀는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 결국 424일 동안 내 청춘을 바쳤던 그녀를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나도 서서히 공부와 현실에 눈떠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자친구의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과외가 결국 나의 평생의 직업이 되고 말았다. 내 삶에 너무나 뚜렷한 전환점이 된 424일의 그녀. 그 시절에 대한 후회도 많지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낭만적인 시절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그 아이 노트에다 내 이름을 써준 뒤 내 소개를 했으니 너도 인사를 해야지 하고 말했다. 그제서야 학생의 고개를 들었다. H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다. 학생의 얼굴은 너무나 어두웠다. 어린 나이에 세상의 괴로움을 다 알아버린 것 같은 얼굴.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 한다고 했다. 그 성적이면 서울에서 4년제 대학에 가기는 힘들었다. 그 당시에는 대학 경쟁률이 6대1 정도였다. 부모가 모두 공부를 잘했으니까 H는 주어지만 않았다면 유전자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학생은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오랫동안 자학하거나 자기를 방기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받은 충격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나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H에게 참으로 하기 힘든 말을 꺼냈다. 나는 너와 수업을 하러 왔지만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다. 내가 지금부터 딱 5분만 말할 테니까 들어다오.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해라. 내 말이 마음에 들면 내 수업을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달라고 해라. 딱 5분만 들어봐라. 너는 지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공부 이외엔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난 너를 보는 순간 느꼈다. 이렇게 계속 살면 내 인생은 나중에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다.
너의 부모와 부유한 환경으로 판단컨대 내가 어떻게 고3을 보냈을 때, 이렇게 고3을 보냈을 때 그냥 전문대에 보내고 말 것 같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전문대에 보내느니 미국에 유학 보낼 게 뻔하다. 그러다 초강력 다이어트에 성형수술까지 시켜서 데려올 것이다. 그 다음엔 중매쟁이 붙여서 시집 보내는 게 부모의 과제일 것이다. 부모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결코 못 벗어나니까. 그러면 너에게 장가오는 남자들은 어떤 종류겠어? 내가 사랑스러워 장가오려 할까? 그 결혼이란 중매쟁이를 통해 내 인생을 의탁하기 위해 한미천 싸들고 가는 행위에 불과해. 그건 심하게 말해 창녀의 삶과 다를 게 없어. 아니, 창녀보다 못하다. 그 인생은 행복하기 어렵고 너 자신도 버티거나 적응하기 어려울 거야.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도 내가 너 자신을 반겨버렸기 때문에 평생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면서 손해만 보고 살게 된단 말이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얘기를 다 듣고 난 H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2, 3분 울더니 눈물을 그치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자기는 사실 거기까지도 고민해봤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정면으로 자신의 문제를 파헤쳐버리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공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가 변화하기 시작한 지점이었다. 그래서 바로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을 치러봤다. 그랬더니 영어는 꽤 하는데 수학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었다. H 어머니는 정석 수학을 가르치길 원했지만 난 2달 동안 중학교 2, 3학년 수준을 공부한 다음에 정석 수학을 가르치기로 했다. 그 대신 2달 만에 중학교 과정을 떼어야 하니까 아주 강도 높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숙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겠다고 했다. 그래도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수업할 때 정말 회초리를 많이 들었다. 적어도 3,000대는 맞았을 것이다. 잔인하다 싶었지만 H는 공부가 아니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악물었다. H는 나와 공부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5월 중간고사에서 반석차가 10등까지 올라갔다. 그때 나는 말했다. 넌 됐다. 넌 공부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처음 가르쳤던 H의 성적이 기적적으로 오르자 H의 어머니는 나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고 자신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2년 정도만 맡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유학은 그 돈을 모아 2년 후에 떠나라고 권유했다. 그분이 학생들을 4명이나 모아주었고 이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쳐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당시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이 30만 원 하던 때였으니 유학자금을 모으기에는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 맡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는 수업료를 높여받아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을 무렵 나는 여전히 젊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구속하는 일도 많았고 그들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다. 학생들이 농땡이를 치기라도 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 찾아왔다. 남학생들은 대부분 오후 수업을 빼먹고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직접 찾으러 다녔다. 학생들에 대한 예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서 이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쳐들어가 보면 분명 그 당구장에 학생들이 있었다. 한 번은 다른 손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당구장 안에서 군대식으로 벌을 주었다. 당구 큐대가 몇 개나 부러지고 당구장 주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왔다. 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동원됐는데 비교적 가벼운 처벌도 있었다. 내가 학원 강사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몹시 못마땅하셨던가 보다. 그전에는 달리 말씀이 없으시기에 알지 못했는데 그해 추석에 집에 내려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요지는 내려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뭔가가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께 따로 여쭈어 보았다. 알고 보니 아들이 학원 강사가 되다니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 남들 볼 면목이 없으니 아예 내려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 역시 화가 났다.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은 참담했다. 그러다가 학원 강사로 나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아버지도 나의 일을 인정해 주시는지 추석 무렵 이제 내가 올라가마 하는 연락을 주셨다. 내가 16년간 만난 이 시대의 진정한 맹모들. 내가 가르치던 학생 중 극심한 고산병을 앓게 된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은 원래 반에서 5등 이내에 드는 실력이었는데 고3이 된 후 이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9월 중간고사 때에는 반에서 30등까지 점수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 학생의 부모는 겉으로는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워하는 아이에게 자신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모는 말없이 아이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일명 여리고 작정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찍 퇴근을 했고 저녁을 먹은 후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주변을 돌았다. 기도하면서 7번 도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들은 고3병에 빠진 아이에게 안정을 돌려주기 위해 부모가 먼저 믿음을 갖고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는 서서히 위기를 극복했고 마침내 자신이 가려던 대학에 합격했다. 보통의 부모라면 그 상황에서 자식보다 더 흥분되어 학원 선생을 원망하거나 선생을 바꾸거나 자식의 환경을 극단적으로 바꿔버리거나 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에 찾아와 자기 자식 때문에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 아이를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학생에게 2배로 신경을 쓰게 되었다. 또 다른 맹모의 모습도 기억난다.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자기가 직접 학원에 가서 성문 종합 영어를 배웠다. 공부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는 나를 무척 강하게 키우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내가 7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신이 하는 일에 투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곤 했다. 만약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던 게 기억난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면 아버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아버지 시체를 밟고 지나가라. 어린아이에게 하기엔 다소 과격한 말이다 싶었지만 내겐 그만큼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아이를 심지고 든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남다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믿었던 분이다. 3년 전 매우 매력적인 학생을 발견했다. 그 학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공부하고 일요일에는 절대 공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고3이라지만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공부만 한다는 건 나 자신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일이며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면 영혼과 육체가 지나치게 고갈되므로 인생이 비극적으로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 원칙대로 공부한 결과 고3 초기 전국 상위 2%대에 들던 성적이 전국 0.16%대까지 향상되었다. 이 정도면 전국에서 600등 안에 드는 석차다.
종환이는 어머니 점수로 대학에 갈 겁니다. 어머니의 성실함으로 아들이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당시에는 수능 시험이 11월 중순에 있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어느 날 학생의 머리를 빡빡 깎고 학원에 나타났다. 머리만 달라진 게 아니라 학생의 눈빛까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전투에 참전하는 군인이라도 된 것처럼 결연해 보였다. 가방을 여는데 당장 총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학생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커다란 띠 모양의 종이 뭉치였다. 종이에는 한 달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혼자만의 결심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그 종이를 학원 곳곳에 붙였다. 그날부터 수능 시험 날까지 내내 그 학생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가장 좋은 과외 선생은 자기 자신이다. 미련만큼 미련한 것도 없다. 고1과 고2 때 왜 좀 더 충실히 하지 못했을까? 그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난 겨울방학 때라도 열심히 했다면 지금 더 편했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일수록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흔하다. 지난 시절이 정말 후회된다면 지금 그렇게 후회만 하고 있을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의 행복론. 나도 여태껏 살아오면서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다. 1991년 아내와 두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죽고 아내와 딸은 크게 다쳤을 때부터였는데 아내는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그때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 겨우 살아났던 딸아이가 제 오빠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이다. 나는 딸의 장례식을 치른 날 오후에도 학원에 나와 수업을 했다.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오로지 수업만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해줄 돌파구였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기 위해 수업을 했다. 내게 있어서 수업은 이미 단순한 위안을 넘어 구원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고 학원 강사로 계속 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고통의 정면으로 맞서라. 많은 고3 학생들은 공부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부야말로 고3이라는 상황적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최대의 무기다. 내 자랑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1968년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신동소리를 꽤 많이 들었다. 담임선생님이 우리 집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찾아오셔서 부모님께 나의 월반을 권유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당시에 벌써 영재 교육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다. 선생님의 끝없는 권유에 못 이겨 부모님이 동의하셨고 나는 학습 능력 테스트를 거쳐 바로 4학년으로 올라가도 된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언제나 나보다 한 살 많은 형들을 친구 삼아 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남들의 이목을 살피며 살아야 했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인생의 유혹과 시험은 끝이 없었다. 부모에게서 떠나 있는 외로움과 회방감 때문에 나는 또다시 방황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사춘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여학생을 사귀다가 실연하기까지 했다. 무엇이든 한번 빠지면 깊게 빠져버리고 과도한 정열을 쏟아붓는 편이었던 나는 그의 겨울 실연의 상처를 잊기 위해 종교에 깊이 몰입해버렸다. 기독교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초강경파 교회의 부흥에 다니면서 사랑의 아픔을 잊고자 했다. 그러다 그곳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를 이끌어가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다. 내게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고 고3이 되어 부모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법대에 가서 판사가 되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달래고 회유하며 어떻게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 노력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